자, 봅시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그 각 질문 이제 끝나고 나면 뒤에 답지 있으니까 먼저 풀고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 내기도 그 해설지는 안 달아놨으니까 보고 이제 선분 납득이 안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이제 질문을 주세요. 그럼 그때 이제 답변을 좀 달아놓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현대소설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설의 3요소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소설을 읽을 때 인물, 사건, 배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뭐에서 읽을 때? 아닙니다. 인물. 내가 생각하기에 왜 그러냐면요. 자 인물이 제일 중요한데 인물이 제일 집중해야 돼. 왜 집중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설이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그냥 툭 잘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 알아볼라? 몰라. 이 소설이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 알아볼라? 몰라.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요 머리로 재구성해야 돼요.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단서가 뭔데? 이 인물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와. 한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물이 이렇게 여러 명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데? 이 인물들 간의 관계입니다. 관계 설정을 해야지 우리가 사건이 재구성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인물들의 갈등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물론 인물들 간의 관계도 파악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기출 지문인데 요 때를 기준으로 문학이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평가를 좀 이제 받았거든요. 요 이전까지는요, 여러분들 뭐 수능이나 뭐고해서 막 뭐 소설 틀린다, 고전시가 틀린다, 이게 뭐 틀리면 바보 막 이랬단 말이야.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지, 막 이러면서. 근데 요 때부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 이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내가 평소에 그냥 소설 늘 쉬우니까 그냥 쓱 읽었어. 쭉 읽어. 읽고 나서 뭐해? 오씨 다시 돌아와. 이해 안 됐거든. 또는 쭉 읽었어. 문제를 풀어. 이런 일 없었는데. 다시 돌아와. 다시 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좀 벌어지기 시작한 어떤 시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인물이 중요하고 이 소설은 여러 명이 나오니까 갈등 관계가 중요하다. 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 그러면 읽으면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 지금 쌤이 한 시간 2분 내로 줄 테니까 읽기만 해보세요. 읽고 지금 인물들 관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에 보세요. 다 못 읽어도 괜찮아. 중반 이후까지는 읽었으니까 대부분. 자, 쌤이 한 60% 정도까지 읽을 건데 여러분들이 읽고 머릿속에 재구성했던 거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를 좀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일단 인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한참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지금? 정의, 갑순이 할머니. 맞죠? 자,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이 나까지 보면 지금 갑득이 어미 나오고요. 상황 생각해보면 갑득이 어미가 그들 모녀를 상대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갑득 어미가 있고 지금 모녀를 상대하고 있는 거야. 맞지? 이 모녀가 누구인지는 사실은 뭐 연결하면 좋겠지만 뒤에 확실하게 더 나옵니다. 맞죠? 자,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들 모녀를 상대해서 갑득어미가 할 말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그러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어? 그들 모녀는 이 사람들이야. 맞죠?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애초에 네가 말실수한 게 잘못이지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니는 누구야? 딸이죠, 딸. 맞죠? 자, 그러니까 갑순이 할머니가 자기 딸한테 야 네가 잘못했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누가 누구를 서로 지금 상대하고 있었던 거야? 갑득이 어미랑 저 딸이랑 서로 상대하고 있었던 거야. 갑순이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자기 딸 보고 야 네가 잘못했네 라고 얘기하면서 야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갔어.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득이 어미는 그 당장에는 귀가 솔깃해가지고 아 그렇지 자기가 먼저 말을 했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누구야? 딸이죠. 자, 자기가 먼저 말을 했지. 그야 나야 그저 대꾸한 죄밖에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기가 시초를 낸 거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네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간 것에는 뭐라고 돼 있어? 아, 그 배우지 못하는 행란 것하고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는 행란 것이랑 뭐하러 싸우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우니까 피하지. 여기서 똥이 누군데? 갑득어미죠. 그러한 사상이 들어가 있던 것이 분명하였다고. 사실 을뜨기 녀석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걔도 그만 분별을 있을 아이가 그래 그 싼 거 타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러다니 점점점 하고 나서 쯧쯧쯧 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서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싸움을 하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하고 하는 건 꼭 하늘 보고 침 뱉기지. 자, 요 대사 한번 보세요. 요 대사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사가 뭐야? 똥. 똥이야. 맞죠? 그럼 이 얘기 한 사람이랑 이 얘기 한 사람이랑 동일 인물이라고. 늙은 마누라가 누군데? 할머니. 그렇지, 갑순이 할머니야. 남편 누구야? 마누라라고 했으니까. 집주령. 집주름 영감이야. 맞죠? 자,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갑순이 할머니 밑에 딸이야. 맞죠? 딸이랑 누가 싸워? 갑득이 어미랑 싸워. 갑순이 할머니 남편 누구야? 집주름 영감이야. 을뜨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잘 보세요. 그리고 휴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 있었어 이 사람들. 방 안에서들 그러고 있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들리더라라고 얘기한다고. 누가 전달해 줬는데 이 이야기를? 을뜨기가 누구한테? 갑득이 어미한테 전달해 준 거야. 을뜨기가 보고했다 그랬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을뜨기가 갑득 어미한테 이 상황을 이야기해 준 거야. 그럼 이 상황 자체는 지금 누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야? 을뜨기한테 들은 대로 갑득 어미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자, 이 상황에서 자 중간 부분 봅시다. 골목 안 9가구가 공동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 똥간에 양서방이 갇힌답니다. 똥간에 갇힌 거야 지금 양서방이. 새로운 인물 나왔다 그쵸?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우라가 치밀어 올랐대요. 지그집 뒷간도 아니고 남의 집 그것을 꼭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고 그럴 건 뭐가 있노? 이 늙은이도 젠장을 어떤 늙은이가 잠궜나 봐. 맞죠? 이제는 할 수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 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으아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러면 좀 이상한 인물인 것처럼 보일까봐 소리도 못 질렀다는 거야. 맞죠? 자 다음 그 생각 끝에 아 누가 문을 잠궜어? 문 좀 여세요. 아 누가? 라고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면서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서 자물쇠 소리만 났대요. 자 보세요. 을뜨기한테 저의 아비가 불단집 뒷간에 가서 갇혀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 까닭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뜨기엄이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연결해 봅시다. 양서방 누구 아빠? 을뜨기 아빠야. 자 그럼 을뜨기 아빠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 누구야? 갑뜨기엄이야. 맞죠? 자 그러면 연결하자면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 갑뜨기엄이야. 남편이 누구야? 양서방이야. 아들 누구야? 을뜨기야. 연결되죠? 자 다음 하나만 더 하자면 여기 지금 정이라고 하는 인물 나오는데 이 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지 뭐 이렇게 파악한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을 텐데 자 생각해보면 이 정이가 아까 저 말한 딸이야. 이 딸이랑 왜 연결되는데? 조금 구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건 좀 이제 개념이 필요한데 이 소설 여러분들 봐봐봐. 무슨 시점일까요? 시점이 뭘까요? 이 소설은요. 읽어봐. 봐봐봐. 시점이 무슨 시점일까? 작가. 전지적 시점입니다. 맞죠? 전지적 시점이야. 근데 잘 보세요. 이 사건 누구 관점으로 구성돼 있다고 그랬어? 을뜨기엄이 관점으로 구성돼 있다고. 그게 어디에 드러나는데? 상대에서 말할 말 준비하고 있었고 이 이야기 자체가 누구한테서 들은 말로 구성한 거라고. 을뜨기 녀석한테 보고받은 대로 구성된 거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점은 을뜨기 어미 관점인데 그거를 어떤 서술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전지적 서술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문장이 한참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갔다고. 이 문장의 주어가 뭔데? 갑뜨기 어미 는이야. 이해돼요? 갑뜨기 어미 는 정의와 별의별 말이 오고 갔다고. 그러면 싸운 거 누구였어? 갑뜨기 어미랑? 딸이었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이 딸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 서술자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저희 뒤에 보기에 나와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대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일에 틀림없다고 혼자 단정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뭐 하는 거야? 갑뜨기 어미가 씩씩 화가 나가지고 누구 찾아가는 거야? 갑순이 할머니 찾아가는 거야. 왜 우리 남편 똥간에 가뒀냐고 막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갑순이 할머니 입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막 당황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막 나왔어. 마을 사람들이 누구 편 들어줍니까? 갑순이 할머니 편 들어주지. 아이 그 노인네가 귀도 안 들리는데 일부러 그랬겠냐면서. 맞죠? 자 그러니까 구조를 여기까지 읽고 재구성을 제대로 했으면 뒤에 나와 있는 이 뒷부분은요 거의 그냥 한 20초면 될 거예요. 쓱쓱 읽으면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를 구성하는 건 소설을 읽었을 때 한 60% 정도까지 읽었을 때 머릿속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 돼. 진짜 좀 악랄한 지문은요 한 80%까지 읽어야지 구성되는 지문도 진짜 가끔씩 있기는 해요. 근데 좀 드물어. 한 60%까지 읽었는데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처음부터 올라가서 다시 읽으세요. 어차피 뒤에 가봐야 다시 읽어야 돼. 읽다가 어씨 뭐지 하면서 올라가야 되고요. 뒤에 문제 풀다가 선지 읽으면서 뭐였더라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애초에 구성할 때 제대로 구성하면 뒤에는 훨씬 더 똑같은 속도가 아니라 빠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초집중해가지고 최대한 이 단서를 찾아서 내가 머릿속으로 이 사건을 재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어디에서 찾는다고?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구성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소설의 개념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뒤에 넘어가면 보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때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요. 보기에 뭐가 안 나와 있냐면 줄거리가 안 나와 있어. 뭐 나와 있냐면 서술자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을 할 때도 있고 또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해서 서술할 때도 있다고. 이 소설은 누구로 초점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갑득이 어미 관점으로 초점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전지적 서술자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서술자는요. 인물과 뭘 할 거다? 거리를 둔다는 거야. 서술자가 인물과 거리를 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은 시점부터 우리가 생각해보면 소설의 시점. 크게 처음에 뭐랑 뭐로 가릅니까? 뭐랑 뭐로 갈라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말싸움. 아니. 소설의 시점. 아, 서술자의 시점. 전지적 작가.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뭐랑 뭐로 나눠야 돼요? 1인칭이랑 3인칭으로 나눠야 되지. 1인칭이랑 3인칭으로 나누는 기준이 뭔데요? 그렇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뭐야? 1인칭이야.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이야. 그래서 왜 나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가지고 가르잖아. 맞죠? 나가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서술자가 이 위치를 기준으로 1인칭이랑 3인칭을 가른단 말이야. 자, 그러면 3인칭만 보면 3인칭 안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또 두 개로 나누는데? 기준이 뭐야? 인물의 마음을. 그렇죠.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냐 서술하지 않느냐야. 맞죠? 자, 그래서 심리 서술을 바탕으로 안 되어 있으면 뭐야? 관찰자야. 되어 있으면 전지적이야. 자, 그럼 물어봅시다. 어떤 소설에 인물이 5명이 나와요.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은 안 나와. 딱 1명만 나와. 어떤 한 명의 인물만 심리가 서술되어 있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이 소설은 관찰자 시점일까요? 전지적 시점일까요? 한 명만 나와 있어. 나머지 안 나와. 끝날 때까지 안 나와. 그럼 이거 관찰자야, 전지적이야. 예외 없이 전부 전지적 시점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심리 서술이 1명이라도 되어 있으면 전지적 시점이야. 그 왜 1명만 얘기하는데요? 서술자 마음대로지. 자기가 고른 거야. 이해되죠? 자, 근데 뭐 한다고? 거리를 둔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쌤이 커피딴리라고 하는 소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읽어본 학생은 알겠지만, 자, 이 커피딴리라고 하는 이 이인국이라고 하는 사람, 커피딴은 캡틴이라는 뜻이거든. 캡틴이 이인국이라는 뜻이야. 자, 이 이인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까 얘기했듯이 일제시대 때는 친일 하다가 소련군이 들어오니까 러시아어 배워가지고 소련군이랑 싸바싸바하고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는 미국 대사관 가가지고 뇌물 주면서 싸바싸바하고. 자, 이 소설은요 되게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이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물은 심리가 서술되지 않습니다. 심리가 서술되지 않아요. 자, 그 상황에서 이인국의 심리만 서술이 된다면 3인칭이 훨씬 더 효과적이야? 1인칭이 효과적이야? 1인칭이 훨씬 효과적이잖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이 소설은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인 이유가 뭘까요? 의도가 있어. 좀 생각해봐봐. 이인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면 좀 더 연결이 돼요. 왜 3인칭이 1인칭이 아니고 3인칭으로 얘기를 했을까? 이 소설에서. 이인국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주의. 쓰레기이기 때문에요. 맞아, 기회주의자. 쓰레기였어. 자, 봐봐봐. 이 소설에서요. 원래 우리가 막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껍달 읽어봤잖아. 이인국 망해요, 안 망해요? 이런 씨. 망해요. 안 망해요. 진짜 큰일이다. 자, 안 망합니다. 이인국 그 뇌물 주고 나서요. 그 뇌물 왜 주냐면 미국 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때는 미국 가려면 국가 허락이 필요했어요. 국가 허락 받으려고 이제 뇌물 주는 거거든. 국가 허락 받아가지고 나 자유다 이러면서 호텔 예약하는 걸로 얘기 끝나요. 그럼 봐봐봐. 그런 내용의 소설에서요 1인칭 주인공으로 서술됐다 생각해봐봐. 사람들 소설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겠니? 씨, 개꿀인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안 망하잖아. 맞지? 근데 전지적, 그러니까 3인칭 서술자로서 인물이랑 거리를 두고 얘기하면 그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와, 저렇게까지 살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서술자가 인물이랑 거리를 두는 이유는 서술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를 뜻합니다. 자, 이 소설요 누구 관점으로 초점에 돼 있다고 돼 있어? 갑득어미였어. 맞죠? 갑득어미 시점으로 초점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거리를 둔다고. 그 이유가 뭔데 그러면? 서술자가 갑득어미의 감정에 공감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갑득어미가 알고 있는 사실은 객관적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갑득어미한테 공감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갑득어미는 우리 남편 똥간에 가졌다면서 씩씩 화를 내는데 우리는 읽으면서 갑순이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든단 말이야. 맞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거리를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이 소설에서 하고 있는 서술자의 역할이고 이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 좀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 이번에도 서술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가 지문 보면 이게 이제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수능특강에 있는 지문인데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빙성 없는 서술자. 못 믿을 만한 서술자인 거야. 맞죠? 자, 그리고 밑에 나 지문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동백꽃이 나와요. 동백꽃의 내용 다 기억나죠? 대략적으로. 자, 동백꽃에 나오는 서술자는 1인칭 주인공이었잖아. 맞죠? 동백꽃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나는요. 신빙성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없는데? 뭐 어린 것도 많은데 어려서 더 나아가면 왜 신빙성이 없어? 다 지 생각이니까. 지 생각인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신빙성이 없다는 건 못 믿을 만하다는 거잖아. 야, 뭘 몰라? 뭘 모르는데?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지만 모르잖아. 뭘 몰라요? 정순이의 마음을 모르죠. 전 국민은 다 알아. 누구만 몰라? 지만 모르거든. 맞죠? 지만 모르기 때문에 소설에 뭐가 생깁니까? 해학성이 생겨요. 웃기잖아.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이 동백꽃이라는 소설에서 어떤 독특한 효과를 부여해? 해학성이라고 하는 어떤 성질, 효과를 부여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게 지금 여기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지문은요, 이 동백꽃은 아니고요. 뒤에 다로 넘어가 봅시다. 요 다 지문이 네 그물로 오는 가시곡인데 여러분들 혹시 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제목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그 철거민에 대한 이야기인데 철거민 난장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거든. 근데 그 작가랑 똑같은 작가가 쓴 거예요. 그 작가는 항상 소설을 쓸 때 그렇게 어떤 좀 권력이 억압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항상 난장이로 표현해요. 난쟁이로. 자, 그래서 그냥 그거만 알고 있고요. 원래는 사실 이걸 읽고 쌤이 딱 얘기해 주신 건 여러분들이 아 하고 깨닫는 게 좀 있을 텐데 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쌤이 미리 얘기만 해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뭘 좀 생각하면 좋냐면요.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들 혹시 안 적어도 돼요 이거. 자, 사회주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회주의가 뭐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다던데?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사회주의가 뭡니까? 아는 대로 그냥 사회주의 하면 떠오르는 단어 다 뭐? 아무 단어 대부분 맞을 거야 그 말이. 사회주의 이익? 예. 좀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마르크스라는데. 마르크스 맞아요. 사회주의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 마르크스죠. 경제학적 관점으로는 마르크스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마르크스, 잘 보세요. 마르크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두 개의 계층으로 나눴어요. 어떤 계층으로 나눴는지 압니까 혹시? 노동자. 맞아. 노동자 위에 누가 있는데? 자본가. 자본가. 왜 피하는지. 자, 노동자를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죠. 자,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그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뭘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단결 맞아. 단결해서 뭐?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혁명을 일궈내자고. 혁명을 일궈내는 이유는 뭔데? 목표는 뭔데? 그렇지, 평등. 다 알아요. 앞에 봐. 자,
노동자들이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자본과 권력을 어떻게 한다?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나눈다. 가 사회주의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관점을 지금 왜 얘기하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막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막 억압받는 사람이 생겨 또는 소외당하는 사람이 생겨 그러면 대체로 그 사람이 그 소설의 주인공인 경우가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은 자본가야 노동자야? 주로 이 계급이란 말이야. 맞죠? 근데 이 소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소설자가 공장장 아들이야. 공장장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법정에서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 노동자가 지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작은 악당이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작은 악당이라는 표현으로.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작은 악당인 거야. 그래서 왜 작은 악당인데? 나는 이런 부류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남다른 노력과 자본, 경영, 경쟁, 독점을 통해서 누리는 생존을 공박하고 지그들은 무서운 동물에 중독되어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자기들끼리 단정했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중독 동물이 서로 가난이라 하고 표시 안 해도 돼요. 그들 모두가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도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해서 이 책임이 뭔지 모르겠잖아. 맞죠? 어찌됐건 간에 내 입장에서는 그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책임을 묻는 걸 우리 아빠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가난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저희의 자유의사, 그러니까 지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은단공장, 브라바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 기회를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마음대로 공장 일을 놓고 떠날 수가 있었어. 그들 가면 되지. 공장 일을 하면서도 실제로 생활이 나아졌대요. 그런데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찡그린 얼굴을 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들은. 작은 악당들은. 자, 머릿속에는 소위 의미 있는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불가능한 이상사회. 늘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데? 유토피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유토피아를 가지면서 항상 찡그린 얼굴을 가지고 산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늘 욕망을 억누르고 비판적이고 향락과 행복을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작은 악마들이야. 이제 뭐까지 했는데 살인까지 했는데 변호인은 그런 악당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종류의 인간을 증인으로 불려냅니다. 한지섭이 나왔어. 증언을 막 합니다.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의 말이 믿길까 안 믿길까? 안 믿기겠지. 객관적으로이라고 생각 안 할 거야. 그래서 난 뭐 하느냐? 혼자 딴 생각합니다. 저 사람 누구 믿어? 라고 하면서. 근데 저 사람들 증언을 가만히 들어보잖아? 그럼 누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야?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와장창창 무너지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뒤에 한번 읽어보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읽힐 텐데 실제로 쌤이 작년에 이제 고3 때 가르치면서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자, 그래서 자 생각해보면 아까 신빙성 없는 소설자 얘기했잖아. 봐봐. 자본가 아들이죠. 자본가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 서술자가. 근데 이 이야기의 주제는 그러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주제일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주제일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주제겠지. 이해되죠?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그 구조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다시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연륜입니다. 요거 보니까 올해 수능기간이 들어가 있던데. 너네 2학기 때, 1학기 때 문학하는구나. 수능기간 안 할 수도 있겠네. 혹시나 수능기간 좀 할 수도 있고. 자, 봅시다. 요거는 근데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가 지문이랑 나 지문을 읽고 시간 2분 30초 줄 테니까 33번 문제만 풀어보세요.
빨리 푸는데? 자, 앞에 봅시다. 괜찮아요. 자, 보통 문제풀이 거를 쌤이 일주일 동안 좀 풀려보니까 답은 그래도 옛날에 다 맞추더라고요. 근데 물어봅시다. 무슨 내용인데?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일단 제목은 연륜이야. 맞죠? 연륜이 무슨 뜻이야? 해가 가면서 쌓이는 경험이거든. 맞죠? 자, 연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그래서 후드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어. 나이가 들었는데 어. 나는 인생을 열심히 생각하고 오, 맞아. 비슷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야? 요거야. 열렬하게 살겠다고. 맞죠? 자, 그러면 위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제는 이걸로 끝이야. 알겠죠?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서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라고 돼 있죠. 서른 남은 해가 뭔데? 대충 느낌상 이거 뭐 여러분들 100%막 확 그건 없었을 텐데 그냥 30년 남짓 그냥 대략 한 30년 about 30년 알겠죠? 그게 지금 뭐 한다고? 휘날려서 이게 발 아래 깔린다고 알겠죠? 자, 다음 구름같이 피려던이야. 던 뜻이야. 지금 뜻이야. 옛날 뜻이야. 옛날 뜻이야. 과거 시야. 맞죠? 자,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그럼 언제야? 그 전인가 봐. 옛날에 가졌던 그 뜻이 날로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서 한금 두금 어떻게 곱다랗게 감겨 있답니다. 연륜이. 그러니까 연륜이 곱게 감겨 있으니까 화자 입장에서 연륜이 싫은 건 아니야. 맞죠? 자, 싫은 건 아니야. 화자 입장에서 곱다랗게 연륜이 감겨 있어.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사놓긴 바다에 내려앉은 뭐라고 되어 있어? 섬으로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자라고 되어 있지. 섬에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맞죠? 자, 섬으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는데? 몰라. 거기가 뭐 어떤데? 그것도 몰라. 일단 화자가 어디로 가죠? 섬으로 가자입니다. 거기를 지향하고 있어. 맞죠? 빛이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의 적시우리. 자, 섬으로 가자고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섬으로 가는 중이거나 중에 어떤 보이는 이미지거나 또는 섬으로 가면 보이는 이미지인가 봐. 자,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경력 막을 거고 연륜 끊어버릴 거야. 맞죠? 왜 막는다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내가 여기 서 있어. 서 있는 곳이야. 하필 어디로 가자고 얘기했어? 섬으로 가자고 얘기했어. 섬으로 간다는 건 필연적으로 뭘 건너야 돼? 바다를 건너야 돼. 그럼 육지에 막는다는 게 어디에 막는다는 거야? 여기에 막는다는 거야. 끊는다고. 알겠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력이랑 연륜은 끊고 어디로 간다고? 섬으로 가자고. 자, 섬으로 가는데 어떻게 살겠대요?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라고 돼 있잖아. 리 어때요? 미래 미래 시제서 너말로 미. 뭘 나타내? 의지 의지를 나타내. 자,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누군가가 무언가를 지향할 거야. 지향할 거야. 이 사람 어디 가겠다고 했어? 섬에 가겠다고 했고 어떻게 살겠다고 했어? 불꽃처럼 열렬히 살겠다고 했어. 지향하고 있어. 자, 지향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무언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뭘 전제하고 있을까요? A에 대한 결핍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사람들이 두쫑쿠 사 먹으려고 줄을 서고 있어. 그 사람들 뭘 지향하고 있어? 두쫑쿠를 지향하고 있어. 왜 지향하고 있는데? 안 먹어봤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지금 없으니까. 이해돼요? 자, A를 지향한다는 건 반드시 무엇에 대한 결핍이 있다? A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야. A가 없는 거야, 나한테. 이해되죠? 자,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겠다라고 되어 있어. 불꽃처럼 살겠답니다. 화자는 불꽃처럼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으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물어볼게요. 자, 불꽃처럼 사는 삶은 나랑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차별성.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왜? 안 가지고 있잖아. 이해되죠? 자, 연결해서 아까 선지 5번 한번 보세요. 또 하는 긍정적인 존재와 뭔데? 불꽃 같은 삶이겠지. 그렇죠? 화자와 동질성이야, 차별성이야? 차별성. 차별성을. 그렇죠? 연결. 자, 다음 나지문 볼게요. 요건 여러분들 교과서 보니까 교과서에 있더라. 유명한 작품인데. 근데 뭐 교과서만큼 디테일하게 안 하고 그거는 이제 교과하면 다시 할 거고. 자, 내용만 한번 봅시다.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뭐처럼 돼 있어? 플라스틱 물건처럼.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에 어떤 사물 또는 생물 여기에다가 어떤 속성을 부여하잖아. 그러면 걔는 그냥 무조건 이 꼴이야.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시에서 파란 하늘이라고 얘기했어. 하늘이 파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당연하지. 근데 시에서 파란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하늘은 파란 거야. 근데 갑자기 검은 하늘이 나오면 달라지는 거야. 이해되죠? 자, 플라스틱 물건의 속성 뭔데요? 한꺼번에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게 속성이야. 이 시 안에서는 세계관이 하나 시작된 거야. 시가 시작되면. 알겠죠? 자, 플라스틱의 속성은 이거야. 나는 그것처럼 느껴질 때 뭐 하고 싶답니까? 뛰어내리고 싶답니다. 맞죠? 그러면 뛰어내려서 어디로 가는데?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대요. 쉽다잖아, 쉽다. 찾아갔어, 안 찾아갔어? 안 찾아갔어. 맞죠? 자,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답니다. 왜 찾아가고 싶은데? 그곳이 뭐 하는 곳이길래?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벼리고 숫돌에 갈아서 전부 뭐야? 대장간에서 하는 일이잖아. 맞죠? 그래서 뭐로 바꾸고 싶다고?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고. 뭐를? 얘를. 자, 그러니까 얘가 싫어서 뛰어내렸다가 대장간 가서 이걸로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제부터 얘랑 얘는 서로 무슨 관계? 대조. 대비관계, 대조관계, 대비관계. 맞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무쇠낫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비관계인데? 아까 위에는 뭐라고 돼 있어? 한꺼번에 딸깍이라며. 맞죠?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다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물어보니까 좀 몇 명 대답하던데? 자, 여러분들이 내신 선생님이야. 뭐라고 필기할 거야? 땀 흘리며 두들기며 하나씩 만들어냈다며. 무쇠낫의 무슨 속성이라고 얘기할 거야? 무쇠낫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속성.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냈대요. 말하면 거의 정답일 거야. 생각해봐. 뭐라고 필기할 거야? 무쇠낫이 가지고 있는 가치. 뭐라고요? 뭐려. 정성. 하나씩 만들어냈다며. 시간 오래 걸리겠네. 맞죠? 자, 꼬부랑 호미가 된답니다. 무쇠낫이랑 꼬미랑 호미 똑같겠다, 그쵸? 대장간에서 만들어낸 거. 뭐라고 되어 있어? 쉽다고. 무쇠낫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근데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건 뭐야? 무쇠낫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무쇠낫이 되고 싶다고 했고 무쇠낫의 속성을 정리했으니 화자는 이 속성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왜? 지향하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자, 선지 연결하면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자,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 뭔데? 마구 만들어내는 거. 플라스틱. 화자와의 차별성이야, 동질성이야?
동질. 동질성이 돼야 돼. 이해되죠? 왜? 지향하고 있으니 나는 여전히 뭐야? 플라스틱. 바뀌기 전이거든. 플라스틱 물건이거든. 플라스틱 물건 같은 사람이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직지사유소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문장 성분 한번 채워볼래? 뭐처럼? 나. 그렇지, 무쇠나처럼 어딘가에 걸려있다고 싶답니다. 어딘가가 어딘데? 대장간. 이해돼요? 자, 잊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러지 못한 상태야. 그러면 이거를요, 화자 개인의 문제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문제로 생각해 보면 화자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다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곳이야. 뛰어내려서 대장간에 가서 다 무쇠나수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우리 모두는 지금 뭐가 결핍되어 있는 거야? 노력과 정성과 시간이라고 하는 가치가 결핍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뭐하고 있다? 살고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왜? 지향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나아가자면 산업화된 기계화된 이 시대에서 물질 만능적으로 딸깍하면 무엇이 다 만들어지는 그 시대에서 화자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노력과 정성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싶다. 왜? 지금 사회가 그것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또 막 결핍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보면 금방금방 연결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 좀 남았네. 좀 남았으면 봅시다. 이제서야 통성명을 좀 잠깐만. 이름이 어떻게 되죠? 송세한이. 그 다음에 조민준. 민준, 조민준. 그 다음에 이지온. 이지온. 예. 그 다음에 김민재. 민재. 그 다음에 저 박신원이요. 신원이. 신원. 신원이. 세원이. 세한이. 그 다음에 뒤에 뭐지? 민준. 민준이. 그렇지. 지온이. 그리고 김민재. 민재. 마지막으로 저 박신원. 신원이. 오케이. 이거 어차피 한 몇 번 더 물어볼 거야. 몇 번 더 물어볼 건데 일단은 웬만하면 이 자리를 당분간 바꾸지 마세요. 알겠지? 바꾸지 말고 안 온 친구 이름 뭐죠? 잘 모르겠어요. 씨. 진짜 몰라. 저 악질 아니야? 나 들리는데 저기. 오, 준원이? 준모. 준모. 오케이. 준모.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 천천히 정리합시다. 용인구. 아직도 저기 똥색 많이 입고 다녀요? 예. 나 금정문 앞거든. 주변 친구들이 용인구 나오시는 거 너무 혹시 학교에서 그건 좀 알 수 있잖아. 혹시 1학년 때 했던 국어 선생님 그대로 2학년에 올라갔어 혹시? 우미. 한 명 올라왔고 저희 좀 불리한 것 같아. 한 명 올라왔어. 그 한 명 올라오신 선생님 혹시 작년에 그 문과 가셨던 선생님이야 문학 가셨던 선생님이야? 문학 가셨던 선생님이야? 다행이네. 그 있잖아. 우리 아까 봤던 소방차 느낌이 좀 사진 있구나. 아유. 구들수 스토리 진짜.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때 시험 좀 어땠어요? 본인들이 느끼기에 어려웠어? 할만했어? 오, 할만했어요? 그치 숙연해지는데. 반반. 뭐 사실 주변 학교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그거를 다 소화했을 때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3 때 이제 좀 실력으로 나오는 거야.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버티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2학년 하다 보면 과목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포기가 좀 쉬워집니다. 혹시 딴 게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학교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인원수나 그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교생 수 몇 명이죠?
그럼 1등은 18등까지잖아. 맞죠? 9등. 아, 그 19등까지야? 그러니까 아, 근데 9번 어차피 안 나뉘잖아. 네. 9번 안 나눠요. 그러면 18등까지가 이제 1등을 좀 적당하네요. 맞습니다. 그 보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왜냐면 올라가면 과목수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9번은 그래도 1등급 범위가 좀 넓은 편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그게 좀 적기는 해요. 그리고 문학이요, 여러분들. 그나마 내 실력 이상으로 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국어 실력 이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과목일 겁니다. 독서는 생각보다 피지컬이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누구는 10번 봤는데 누구는 한 번 봤는데 한 번 본 애가 점수 더 잘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학은요, 그냥 무조건 많이 본 애가 점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빡 집중해가지고 좀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마칩시다. 좋습니다. 됐어.